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14년간의 한일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 병합조약 등 구조약의 원천 무효를 관철하려고 한 바가 없으며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 단어는 1910년 체결 당시 유효, 1945년 이후 무효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조약 체결 후의 역사 전개는 이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는 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였고 반일 종족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사학계와 국제법학계 등 학계에서는 병합조약 원천 무효에 관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2010년대에 한국 대법원은 일본 식민 통치는 불법이었고 그 일환인 강제동원의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도 냈습니다. 역사 뒤집기라고 할 것인데 오늘은 이런 역사 뒤집기가 어떻게 일어났던가, 이렇게 해도 좋은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식민지배가 무효라는 정신승리입니다. 한일병합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 식민지배 역시 무효고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식민지배기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일본의 식민지는 없었다는 정신승리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역사 뒤집기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일회담에서 한일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관철하지 못했으면서도 한국 정부는 조약 체결 직후부터 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가 원천 무효를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 직후인 1965년 7월 초, 협정 체결 후 약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그때 발간한 한일협정의 해설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무효, null and void라는 용어는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력히 표시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소급하여 무효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원천 무효를 관철시키려고 한 바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 자료상의 이러한 서술은 국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립 서비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 반일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가 대두함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구조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유효성에 관한 독일 정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일 병합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보통 조약은 한국과 일본 또는 한국과 미국 이렇게 양자 간에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 나라가 같이 참여한 그런 조약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후협약 그러면은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맺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자조약으로서 대한제국이 체결한 것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3개에 대해서는 만국 우편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나 협약 수탁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가입 효력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1948년 이후에 만국 우편연합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이 만국 우편연합이 대한민국의 가입 효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기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개의 협약에 대해선 1981년 6월 독일 정부가 주한 독일 대사관의 구상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3개의 협약의 효력을 대한민국이 인정하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했습니다. 이 3개의 협약에 대해선 외국에서 발간된 조약집이라든가 조약 목록에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특히 협약 수탁국인 네덜란드 정부가 조약 내용의 변경을 1986년 2월 한국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을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정부인데 조약 내용이 바뀐 것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약 가입을 유효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독일 정부가 문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서 답해야 했습니다. 자, 주무부처는 외무부인데 외무부는 법제처에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도 계속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했고요. 법제처는 4월에 그를 긍정하는 회신을 외무부에 보냈습니다. 즉,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계속 효력이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86년 7월에 국무회의에서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이라는 안건으로 심의되어 8월 8일자 정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법제처는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과 그전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등 한일 간의 여러 조약은 국가 자체나 조약 체결권자에 대한 강박이 가해진 결과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도 이 구조약의 원천 무효를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중진 한국사학자가 구조약 원천 무효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서울대 교수 이태진은 1995년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을 다룬 편저서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을 낸 이후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본 잡지 세카이, 세계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세카이에서 일본 학자들과 논쟁을 벌였고요. 또 그 후에는 국내외의 국제법 학자,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구조약 원천 무효 및 한일병합 불성립 주장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001년에는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2003년에는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2009년에는 한국병합과 현대, 2010년에는 조약으로 본 한국병합, 2016년에는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 등의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의 여러 국제법 학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한국병합 무효설, 불성립설이 이태진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학계의 주요 견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일 간 구조약 원천 무효화 운동의 절정은 한일병합 100주년을 앞둔 2010년 5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204명의 병합조약 원천 무효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화면은 발표 현장 사진인데요. 맨 왼편에 한일병합 무효화설을 적극 제창하고 퍼뜨린 이태진 교수, 그리고 그 옆에 과학기술처 장관, 서울시 10대 총장 등을 역임한 김진현 씨, 그리고 그 옆에 훗날 말썽을 일으킨 시인 고은, 그리고 그 옆에는 산자부 장관을 한 경제사학자 김영호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국 측 인사로는 백낙청, 강만길 교수, 박원순 변호사, 김진현, 이어령, 좀 전에 본 김영호 장관, 작가 이문열과 고은 등이 있었고요. 이문열 씨가 이 성명에 참여했다는 것이 좀 이채롭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는 와다 하루키 동경대 교수, 또 노벨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한일 병합조약이 불이부당하며 원래부터 무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태진과 국제법 학자들은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1910년 한일 병합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한일 간 조약이 첫째로 조약 체결 대표에 대한 강박, 즉 강요와 압박, 또 둘째로 조약의 체결 형식,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중 조약 체결 대표에 대한 강박이란 서울에 배치된 일본군 수를 늘리며 왕궁 곳곳에도 일본군을 새로 배치하여 삼엄한 경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의 특사나 테라우치 통감이 황제를 면담하거나 대신들을 소집해 놓고는 조약 체결을 거부할 시 더 곤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압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에 조약의 체결 형식 및 조약 절차상의 하자란 1905년 을사 조약이 트리티 정식 조약이 아니라 약식 조약인 협약, 어그리먼트의 형식으로 준비되고 또 한국 대표가
국가 원수의 전권 위임장 없이 교섭했다는 것, 또 한일 병합조약과 관련한 조칙, 이건 황제가 내리는 건데 비준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칙에 황제의 서명이 빠졌다는 것, 달리 말하면 황제가 최종적으로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등을 말합니다. 종래 한국 정부가 상세한 근거 제시 없이 구조약 무효를 주장한 것에 비하면 이태진 등은 상세한 근거를 들어서 구조약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구조약 무효론이 일견 학술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무렵에는 한일 병합조약 무효 및 일본의 식민통치 불법 주장이 한국 내의 지배적인 주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법부도 그를 근거로 한 과거사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전 시기에 일본에 동원된 노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2012년과 2018년에 병합조약 무효 및 일본 불법 통치를 근거로 해서 일본 기업에게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또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었습니다. 또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2021년 1월 한국 법원은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역시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 제국이 당시 불법적으로 점령 중이던 한반도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또는 유인 기망하여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각기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시 노무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은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 한일 관계를 파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한일 구조약 원천 무효론이 이 판결의 최종 근거 역할을 함으로써 반일 종족주의의 중핵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우방과의 협력 관계를 뒤흔들 정도로 중대성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0년 전에 태어나 오랜 잠복기를 거쳐서 최근 20여 년간 급속히 성장하여 마침내 한국 사회를 사로잡은 이 주장은 과연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구조약 원천 무효론은 천년의 원수 일본의 지배를 무효화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에서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나 그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인의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의 한국 병합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또 태평양 전쟁 발발 전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의 한국 지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세계 열강은 한일 병합조약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은 병합 체결 전에 사전에 한국 병합 계획을 미국, 러시아, 영국 등 관계국에 통보했고요. 어느 국가도 그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자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대한제국의 모든 조약 상대국들은 관련 양자 조약이 폐기 또는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일 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949년 4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1882년에 맺은 조미조약이 이미 폐기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949년 4월은 어느 때인가요?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미군의 전면 철수가 임박하자 그달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에 1882년 조미조약상의 우호 조항에 포함된 보장을 공개적으로 재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4월 15일자 에치슨 국무장관 명의의 전문에는 1882년 조약의 규정들은 한국이 일본과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체결한 일련의 조약으로 인해서 부적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병합 후 일본의 한국 통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파리강화 회의,
1921년 워싱턴 회의, 여기서 김규식과 이승만 등이 참가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어느 나라도 그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는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전까지도 미국은 일본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전쟁 회피를 위한 최종 통첩으로서 1941년 11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데요. 그때 일본에게 만주를 포함한 중국에서의 전면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반도에서의 철수는 그 요구 조건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일본에서 한국을 분리해서 독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그간의 일본의 한국 지배를 합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강제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절차상 흠결이 있는 조약은 무효일까요? 20세기 후반부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병합이 이루어진 20세기 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일 병합이 무효인지는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유효한 법을 적용하는 시제법, 이 시제법의 원칙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시대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병합하거나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개시권은 국가 주권의 일부였습니다. 전쟁은 합법이었습니다. 이른바 불법적 침략이란 없었습니다. 침략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항복한 나라를 병합하는 조약 또는 그 통치권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인도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인도에 진출한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무굴 제국 그리고 여러 토우국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조약을 통해서 그 통치권을 얻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통치권에 항거한 인도인 용병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1857년에 세포이 항쟁인데요. 그 세포이 항쟁 후에 영국은 동인도 회사로부터 인도 통치권을 넘겨받았고 1877년에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선포하여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인도를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1877년 영국령 인도 제국의 선포 때 인도인의 동의를 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인도 지배는 당시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이집트도 지배했는데요. 이 이집트는 영국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체결한 후에 한국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제국은 무력 시위와 위협을 통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무력을 시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전쟁에 의한 정복, 무력 행사가 불법이 아니었는데 직접 무력이 행사되지 않은 위협과 협박, 강요가 불법이었을 리는 없습니다. 1910년의 한일 병합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또 병합조약 무효로는 대한제국 존속론과 같은 황당하고 허황된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병합이 무효면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대한제국은 따로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1986년 한국정부, 즉 법제처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문을 읽어보면요. 한일 합방이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제국이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계속 존속되어 왔던 것이며 다만 그 행위 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대한제국의 소멸을 전제로 한 국가의 변경이 아니라 동일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 내에서의 국채 정체 및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즉 한국이라는 국가는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에서나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정치체제 또는 국호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1910년 8월 이후에도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괴한 논리가 이어집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법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코리아라는 국제법 주체가 한반도에 존재하면서 영토 영유권을 보유하고 한국의 국제법상 권리 능력은 계속된 것이 됩니다. 한국은 통치권만 행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미국에게서 통치권이 한국에 넘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조선왕조, 조선도 대한제국,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한 시기, 그 시대의 한국, 코리아가 됩니다. 식민지기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 한국의 명칭이 식민지기 이전에 대한제국이었다가 식민지기를 지나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 이전에는 조선왕조가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도 또 통일신라도 그 전에 삼국도 모두 한국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의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또 하나의 한국, 아니 한국의 일부가 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다 같은 한국이라고 보는 것도 우스꽝스럽거니와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의 국가, 한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더욱 이상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각의 국토 영유권과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각각이 국가는 아니고 모두 하나의 국가, 한국에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고종과 순종은 병합 후 일본 황실 소속의 이왕직으로 편입돼서 각기 이태왕, 이왕으로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존속론을 받아들이면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소속되어 존속한 것이 됩니다.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제국에 소속되었으나 양자가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독립국가였다는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대한제국은 일본의 패망과 미군정기까지도 존속했다고 해야 할 것인데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제국 간의 관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대한제국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등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렇다면 그에 반역하는 정치체 아닌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으로부터 한반도와 그 주민을 빼앗으려 한 건가요? 일제와 조선인은 대한제국 국민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인가요? 또 이 대한제국이란 정치체가 1948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갑자기 바뀐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38도선 이남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준 것인데 그때까지 남아있던 대한제국이란 정치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없어진 것인가요?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킴으로써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것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것인가요? 이렇게 병합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이 존속했음을 주장하면 한국의 정치사는 도무지 사실에 들어맞게 또 논리종합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도가 돈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강도살인은 불법적 행동이지만 그를 불법적 행동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이미 죽은 피해자가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대한제국도 병합되어 소멸한 것이지 병합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살아남아 존속한 것은 아닙니다. 병합조약 무효론이 대한제국 존속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그 아래 단추들도 모두 잘못 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는데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요 환각입니다.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면 실제로 식민지 한국을 가히 천지개벽처럼 바꾼 일본의 통치는 무엇이 됩니까? 일본 통치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불법적인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야 하겠습니까? 이태진 등의 논법대로라면 일제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조치가 다 무효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최근 작성한 문서에서 일제가 실시한 조선호종령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선호종령이 무효면 그에 입각해 출생과 결혼, 분가, 사망을 기록한 조선인의 호적도 다 무효가 됩니다. 조선인과 그를 이은 한국인의 출생과 결혼,
사망 기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수천만 한국인의 출생, 결혼, 분가, 사망 기록이 없어도 됩니까? 또 토지조사 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토지 거래를 무효할 수 있습니까? 3회 증식 계획이 무효가 되면 그때 만들어져 오늘까지 쓰고 있는 저 많은 댐과 저수지는 무효니까 다 때려 부숴야 합니까? 일제가 세운 수많은 공립학교의 졸업장도 다 무효입니까? 이처럼 일본의 통치 무효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밝혔습니다만 한일 간 구조약 무효로는 아큐식의 정신승리법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아큐는 동네 깡패들에게 얻어맞고는 나는 아들한테 맞은 격이다. 아들뻘 되는 녀석과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위합니다. 이태진 등의 주장은 한일 병합조약은 무효야. 일제히 한국 통치는 불법이고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자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조약 무효론을 신봉하고 그래서 일본의 불법적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아큐들은 결국 한민족은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너무나 많기에 관련 사실들을 아예 역사에서 다루지 않고 지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한국 근대사란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으나 그들의 통치는 불법 무도한 것이고 한국인은 그에 맞서 가열차게 싸웠다는 이야기뿐일 것입니다. 식민지기에 이루어진 한국인의 각성과 학습, 성장의 역사는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 일본 제국의 일부로서 한국이 겪은 근대화와 문명 개화의 역사, 한국인의 근대 문명 학습, 자기 개조와 성장의 역사는 모두 잊힐 것입니다. 흔히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이용훈 교수나 저와 같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에 대하여 역사 부정론자, 역사 수정론자라고 비난하지만 한일 병합을 부정하는 반일 종족들이야말로 실제 있었던 역사를 지우고 말살하는 역사 부정론자들입니다.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김일성 등은 정적을 제거한 후 그들을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스탈린의 신복으로서 1930년대 중엽 내무인민위원을 맡아 스탈린의 명령대로 피해 숙청을 자행했던 니콜라이 에조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결국 스탈린의 의심을 사서 숙청되었습니다. 그 후 스탈린은 에조프와 함께 찍었던 사진에서 그를 삭제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왼편에 스탈린이 그와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들어간 모든 기록물, 즉 도서나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을 도서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모두 회수해서 폐기하고 에조프를 지운 사진, 오른편의 사진이죠. 그 사진을 새로 놓은 기록물, 그 기록물만 남겼습니다.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일본의 한국병합이 무효이고 그래서 일제와 조선인의 국적은 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윽박질렀던 더불어당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역사 부정에 앞장선 홍위병들입니다. 그들은 날조된 오직 반일로만 채워진 역사 인식을 국무위원에게 또 그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나아가 국민에게 강요합니다. 이 역사 홍위병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리석게도 오래전부터 일본 통치 원천 무효론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과 같이 일본 통치기를 있었던 그대로 보려고 하는 이들을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았습니다. 자, 일본 통치가 원천 무효라고 하니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십니까? 일본 통치가 무효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의 역사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 진공, 폐허 상태로 한국인을 몰아가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나아가 한국은 불법적인 통치를 한 또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본이 응하지 않겠죠. 그러면 일본과 단교하고 전쟁이라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단교하고 전쟁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멸망의 길입니다. 그 대한민국 멸망의 길로 기어코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